네, 오후장의 주요 이슈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유한타증권 김동공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전일 이제 변동성을 키울 때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과 아니다, 잠시 쉴 뿐이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이 상충하면서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낙폭을 줄이나 싶었는데 재차 오자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2차 전지주들의 수급 공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먼저 김영재 이사께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터질 게 터졌다? 아니면 지금 쉼을 이용해서 매수 기회로 보자? 오늘의 또 그 변동성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네, 사실 2차 전지 최근에 그 움직임을 보면 좋을 때는 더 갈 것 같고, 근데 또 이렇게 하락할 때는 더 하락할 것 같은 또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본연의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기초한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더 추가로 갔기 때문에 이 2차 전지만큼은 밸류에이션에 뭐 적용되는 주식이 아니다라고 상황했었지만, 또 오늘 같은 날 보면 극단적인 수급 쏠림이 완화되는 과정에서는 정말 또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확실하게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2차 전지만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고점의 징후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고점에서 긴 음봉을 내는 그런 상황을 냈기 때문에, 특히 고점 대비 하락폭이 상당히 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고점 징후가 농후하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근데 또 대장주였던 포스코 홀딩스만 보면 또 반등을 하려는 시도들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은 것도 보여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약간 옥석 가리기가 이번에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종목이 한 번에 꺾이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대응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에 근거하든지 아니면 수급 근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쇼커버링성 그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일단락된 이후에 과연 외국인이 이제 펀더멘털에 기초해서 좀 살 것이냐가 중요한데,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향후 그런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서 좀 2차 전지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정말 고점 대비 50%, 60%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단기적 매매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2차 전지의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점에서 이제 반대 매매 그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계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꼭 전부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눠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소외 업종도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그 안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 종목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다른 섹터 내에서 올라오는 흐름도 같이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따라서 분할로 좀 매수해가는 과정을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폭스바겐 쪽에서도 이제 값은 이제 중국산 채용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가뜩이나 오늘 또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다른 이런 좀 악재성 뉴스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공 과장께서는 2차 전지주의 지금의 그 흐름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사실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을 뭔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시장이 2차 전지만 있고 배터리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도 한번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좀 다른 쪽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2차 전지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최근에 수급 꼬임 현상들이 좀 생길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서이거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좀 요 2차 전지 배터리를 조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에코프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숏스퀴즈가 이제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공매도 쳐놨던 물량들이 이제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 물량들이 시장 종목을 더 들어올리고 있다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100억을 이제 매도를 하면은 이제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서 손절 매수를 하게 될 경우 150억, 200억
300억 이렇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매도 물량보다 더 많은 매수 금액이 들어오게 되고 그 물량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에코프로 관련주들 뭐 LNF 이런 것들만 좀 보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서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수급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요. 포스코홀딩스의 최근 7월 이후에 외국인 매도 금액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3조 한 7,695억 원, 그러니까 3조 한 8천억 정도 매도세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동일 기간 동안에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공매도 금액을 살펴보면은 약 한 2조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을 따져보면 한 54% 정도 됩니다. 그런데 7월 25일 하루가 좀 특징적인 수급들이 있어서 이날을 좀 따로 떼놓고 봐야 되는데 7월 25일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외국인들이 한 1조 3천억 정도 매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매도는 2,769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는 공매도 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을 매도하는 세력들까지 추가로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율이 10% 혹은 이제 8% 이 정도로 해서 10% 이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53%, 지금 현재 지분율이 30% 정도 되거든요. 작년 이맘때 53%였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분이 떨어지고 있고 기존에는 공매도 쪽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공매도를 추가할 정도로 엄청나게 좀 많은 매도 물량들이 나왔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물량들까지 줄이는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수급들이 상당히 좀 꼬일 여지들이 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거래량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터지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에코프로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물량들 또한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물량들은 장기 보유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들이 좀 높고요. 그럼 그 물량들이 일단 소화를 거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상승해놨었던 기간들에 대해서 물량 소화 과정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조정도 충분히 좀 필요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터리주가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매수할 시점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물음표를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결국 수급의 이런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이런 물량 소화 과정을 조금 더 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지금 2차 전지주들의 변동성, 근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하셨던 김영재 이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장을 중심으로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소화되는 과정을 보고 분할 매수에 가담을 해도 좋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린 건 사실 그 2차 전지가 아니라 그 2차 전지 외에 소외되었던 뭐 성장주라든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2차 전지 내에서는 단기 매매를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한 5에서 60% 급락한 종목에 대해서는 짧게 단기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어제 좀 고점 징후가 녹았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보유자 중에서도 약간 리스크를 줄이는 그러니까 물량을 좀 축소한 다음에 좀 관망하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두 분 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분할 매수 관점은 다른 섹터 내에서 이제 기회를 엿보자라고 하셨으면 사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주춤해졌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12만 원을 돌파하자 왕의 기한이다 보다 지금 다시금 이제 기대감을 키우는 기사들이 또 속출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컨퍼런스 콜 이후에 다시금 좀 힘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받을 반도체주들의 그 여지에 대해서는 김동gun 과장 좀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오늘의 시세를? 전 사실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릴 의견들이 있을 때마다 좀 드렸던 이야기가 반도체 자동차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사실 반도체가 일단 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올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주들이 있었는데 그 반도체주에서 최근에 수급이 이탈됐느냐, 주가가 살짝 약하긴 했지만 이탈됐느냐 봤을 때는 이탈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간의 매수세들을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약해졌다 뿐이지 외국인들은 그동안 시장을 끌고 올랐었던 주체인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던 적이 없다라는 것들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모습들이 지금이 최바닥이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여기서의 생각들은 이런 것들
것들을 한번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진짜 앞으로 좋아질 거냐, 좋아지지 않을 거냐, 이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만약 이제 좀 최바닥을 찍었다는 의견들이 맞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업황의 중간 정도 수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얼마나 개선될 거며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개선될 거냐라는 논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좀 올라온 것들 좀 많이 올라오긴 했었죠. 그러니까 올해 내내. 하지만 그것들이 과연 이제 여기가 끝일까에 대한 생각에서는 저는 좀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도 상반기에서는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이제 녹여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 의견에 100%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주들은 업황 사이클 바닥을 찍고 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증시를 좀 이끌어 나가는 주도주의 한 축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감산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HBM 관련해서는 내년 생산 능력을 2배나 확대하겠다. 또 앞으로 HBM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어쨌든 가장 큰 축으로 반도체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고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기대가 있는 뭐 조선이라든지 다른 섹터에 대해서도 과연 2차 전지가 쉴 때 그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김영재 이사께서는 어느 쪽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사실 뭐 검증된 섹터가 사실 반도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이런 쪽이 그나마 뭐 2차 전지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던 대표적인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가 독주하는 바람에 이 두 업종이 약간 좀 소외되는 또 모습이 어제 이제 오전까지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제 장 후반에 2차 전지가 밀릴 때 그나마 2차 전지가 밀릴 때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빠르게 회복되는 종목들이 많이 보였는데 역시나 그래서 장 끝나고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눠봤지만 2차 전지가 다음으로는 이제 반도체가 원톱으로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2차 전지가 또 주춤한 사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모든 그런 업종들이 다 올라오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옥석을 가리기가 좀 어려운 장이다라고 보여서 저는 이것을 오늘 꼭 결정해야 된다고 볼 필요는 없고 네. 그동안 반도체는 사실 다 투자자분께서 일부라도 다 포트폴리오에 다 편입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편입이 안 된 업종 중에서는 오늘 많이 올라오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조금 소외받은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또 괜찮은 모습을 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신규로 좀 접근해도 좋은지 이런 것을 또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보고 업종에 대해서는 뭐 현재까지 꾸준히 올라왔던 업종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추가적인 뭐 상승 여력이 없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게 상승 사이클이 결국 실적에 연관돼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든지 아니면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그런 궤도에 진입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업종으로 대표되는 업종은 반도체, 조선 이런 쪽으로 보시고 자동차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매크로 환경에서 지금 환율이 자동차에 약간 좀 불리한 환경으로 좀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동안 좀 주춤했던 일본의 어떤 경쟁 자동차 업체들이 조금 선방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는 점에서 자동차는 단기적으로는 좀 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렇지만 내년에는 전기차에 대한 또 어떤 판매에 대한 회복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또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가 또 이 바톤을 이어받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같이 보시되 지금 좀 집중해야 될 업종은 아무래도 신규로 올라오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성장성을 보이면서 이제 부각될 것이냐를 좀 판별하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2차 전지가 쉴 때 탄력적으로 오는 섹터를 계속해서 지켜보자. 지금 2차 전지 수급 솔립이 완화되면서 그 외 못 갔던 종목들에 이제 좀 숨통이 트이고 있는 날이긴 합니다. 반도체 그리고 조선을 중심으로 그 외 업종에 꼭 국한하기보다는 올라오는 종목들 하나하나 또 지켜봐보자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자 오늘 소외됐다가 다시금 또 반등을 주는 화장품주에 대한 전략도 세워볼까요? 아모레퍼시픽은 예상보다도 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권가에서도 죄다 목표가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가 매수에 반등을 주고 있고요. 그 외에 기대감이 컸던 중소형 화장품주들도 쉬었다가 오늘 다시금 함께 동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의 강세 대형사와 중소형 화장품사로 좀 나눠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과장이 보시기에 오늘 아모레퍼시픽은 평가나 분석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그 흐름에 대해서는 의미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시장 영향으로의 반등 정도로 보셨을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반등 정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실적이 일단 안 좋게 나온 것들은 일단 다들 이제 좀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럼 실적이 이제 안 좋아졌던 요인들이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될 기대가 있느냐라는 측면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거기에서는 조금 물음표가 좀 찍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과 같은 이제 좀 대형, 이제 좀 메이저 라고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브랜드들의 특징이 이제 좀 가격이 좀 비쌌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됐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중국의 해외 매출 중에서 중국이 과거 전성기 때 차지했던 비중이 얼마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60% 정도입니다. 그럼 이 60%에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지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과연 매출이 좀 살아날 수 있을까? 이 고가 브랜드들이 좀 판매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중국에서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10대에서 20대의 실업률들이 한 20% 정도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고가 화장품 라인들을 좀 받아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 아직까지 조금 물음표를 좀 찍고 싶은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화장품이 가장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었던 출처, 그러니까 매출처 중 하나가 이제 올 면세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아직 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아직 많이 들어온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 그래서 면세점 쪽에서의 매출도 지금 올라오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에서는 거차어 문화라는 것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 거차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제품을 이제 좀 사용을 해보자 이제 이런 문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서는 이제 중국 제품, 그러니까 한국 제품들을 좀 많이 갖다 썼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산 제품을 좀 애용하자라는 문화가 중국 젊은층으로부터 좀 퍼지는 약간 애국 시민운동처럼 이렇게 좀 퍼지고 있는 상황들이면서 거기서 한국 제품에 대한 MS도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좀 고가 라인업을 갖고 있었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에 대한 매출처가 그러니까 실적이 회복되기에는 지금 현재 좀 쉽지는 않은 상황들이라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소형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 특히나 이쪽들을 살펴보시면은 주가가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에서도 좀 각광을 보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다 미국과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의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때문에 약간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메이저 브랜드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돌아설 만한 그러니까 실적들의 주가를 끌어내렸던 요인들이 해소되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주가가 좀 움직이긴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중소형 브랜드 그리고 OEM 업체 쪽으로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대형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중국 로컬 브랜드의 OEM, ODM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중국 외의 시장에서 또 선방하는 중소형 화장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재 세과에서도 그쪽으로 좀 더 보실까요? 사실 수급 쏠림이 다른 쪽에 가 있다 보니까 중소형 화장품주들도 꽤 쉬었거든요. 네. 네, 뭐 지금 앞에 말씀하신 그 과장님이랑 거의 똑같은 의견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인디 브랜드가 성장함에 따라서 사실 OEM, ODM 업체들의 그런 어떤 네. 그 주문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권에 대한 어떤 고객을 다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도 결국 OEM, ODM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성장성이 정말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업종 내에서 대표 종목은 역시 OEM, ODM. 그래서 코스맥스하고 한국 콜마를 좀 봐야 되는데 이래서 뭐 주가는 아직도 뭐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추가적 상승 가능성은 오히려 대형 브랜드보다는 이쪽에서 또 보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가 어제부터 조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단체 건강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로 약간 좀 이제 오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9월에 또 광저우 또 아시안 게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즈음에서 지금 업계에서는 지금 허용이 되는 걸로 네. 나타나고 있어서 근데 기대감으로 미리 오른 주가에 대해서는 결국 재료가 노출됐을 때 하락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재료로 인해서 올랐던 종목이라면 이제 9월 근처에 만약 정말로 실시가 된다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네. 이제 비중을 이제 올라가면서 촉수하는 방향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OEM, ODM 관련주 중심으로의 코스맥스 관심주 하단 화장품주 내에서는 좀 더 선별을 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볼 유망주도 찾아볼까요? 두 분의 오늘의 유망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상승과 맞물린 S-오일 그리고 변동성을 키우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기대감을 키우는 진성TC까지 하나하나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와 맞물려서 조용히 S-오일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황부터 조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상반기 실적에서도 나타났지만 지금 정유업의 업황 개선세가 지금 상반기보다 하반기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반기에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좋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데 계절적으로 보면 상반기 대비 한 150만 배럴 증가하는 자연적인 그런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또 오펙이 실시한 그런 두 차례 공급 감소가 상반기에 있었던 어떤 공급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유업에서 손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제 마진인데 상반기 사실 많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견조하게 그리고 점진적인 상승이 기대되는데 일단 7월 달에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었고 수요는 또 견조한데 신규로 이제 설비 증설 압박이 상당히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정제 마진 역시도 조금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석유화학의 시황 개선으로 해서 NCC 업체들의 어떤 가동률 상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향후 정유사들의 납사 마진 역시도 확실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기대되는 거는 중국하고 인도의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유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서 여기에 이제 재고 평가 이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점도 좋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유업은 하반기에 뭐 실적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업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7월부터 이제 하반기로 진입했는데요. 배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주인 또 S-오일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상 PBR 0.9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거의 역사적 최저점 수준입니다. 과거에도 이제 유가가 하락했던 뭐 금융위기라든지 미국의 뭐 셰일 오일 개발 그리고 코로나 초기 시절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때 이제 주가도 많이 하락했는데 그때와 비교해도 현재가 더 낮은 상황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적으로 접근해 보면 2분기는 좀 어닝 셰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뭐 1,894억 원인데 최근 발간된 보고서는 한 2분기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추정치가 이렇게 낮아질 때는 실제 영업이익이 400억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유가 반등과 함께 석유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정제 마진 상승으로 인해서 견조한 이익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각각 4,300억 원, 4,900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중기 추세가 뭐 상승 전환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업황 반등 가시성이 높고 또 그동안 지속 매도하던 기간이 7월 지금부터는 한 9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주가 하방을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은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5,500억 원 주당 배당을 실시했는데 올해 예상 배당액도 3,000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현재 가격 수준에서의 신규 매수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85,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8,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진성TC는 압축적으로 짧게 투자 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진성T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캐터필라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1위 건설 중장비 업체 캐터필라고요. 거기에 협력사들 중에 캐터필라의 납품 회사 중에 MSC 6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진성TC고 진성TC의 매출 중에 60%가 캐터필라입니다. 때문에 캐터필라의 전망에 따라서 앞으로 진성TC에 대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탈중국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실 텐데 거기서 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광물을 캐내기 위해서는 건설 중장비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캐터필라의 실적의 상승에 대한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진성TC도 똑같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탈중국에 대한 선언이 가속화될수록 진성TC에 대한 실적 전망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는 이제 조금 더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18,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TC와 S-오일 또 오늘장 유망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K스탁 라이프 오후장에 대해
대한 이슈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